제 이름은 채린입니다. 31살입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일요일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이 평생 벌어들이실 돈보다 훨씬 비싼 집에서, 그리고 한 여자가 종이 한 장에 적힌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웃는 모습을 지켜봤죠. 큰 웃음도 아니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한 웃음도 아니었죠. 작고 조용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듯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가 제게 카드를 써주셨던 거예요. 간단한 카드였죠. 결혼기념일을 위한 카드였어요. 아버지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사랑한다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내가 결혼한 지 겨우 3년 된 그 남자의 어머니이신 그분은 내가 놓아둔 그 카드를 협탁에서 집어드셨다. 읽으시더니 작고 은밀하게 웃으셨다. 그리고는 다시 카드를 내려놓으셨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대화를 이어가셨다. 마치 아버지의 말씀이 그저 약간 재미있는 일화였던 것처럼. 마치 일주일에 6일 트럭을 몰고 불이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으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던 그냥 농담거리였던 것처럼. 나는 그 식탁에 앉았다.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계속 먹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는데 딱 맞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 분노는 아니었다. 분노는 뜨겁고 빠르고 시끄럽다. 이 감정은 차가웠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작은 집, 방 3개. 부엌은 시간에 따라 식당으로도 쓰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사무실 청소를 하셨습니다. 저녁 10시에 나가셨다가 아침 6시에 돌아오셔서 학교 가기 전에 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처럼요. 아버지는 배달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일주일에 6일. 매주. 22년 동안이나요? 아프지 않은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셨습니다. 아프더라도 반나절만 쉬셨죠.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죠.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신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방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느낌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정반대로 느끼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곳에서도요. 저는 27살 때 성현을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서울의 회계법인에서, 밤에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주 3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죠.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융 자격증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이었죠. 누군가 저를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 혼자서 말이죠. 성현이가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3월의 어느 수요일 밤이었죠. 그는 따뜻하고 말투가 편안했어요. 그리고 제게 질문을 던졌죠. 마치 제 대답이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처럼요. 그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4번째 수요일에는 커피 2잔을 사다 주고 제 근무가 끝날 때까지 있어 주었어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가 좋았어요. 평범한 것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농담을 끝내기도 전에 웃는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제 2가지 직업이나 작은 아파트.
인천 사투리를 설명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이 좋았어요. 그에게는 그저 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도 저를 좋아했어요. 그의 가족이 서울의 부동산 4채와 마포의 상가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가 2 투자회사의 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쯤에는 저는 이미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사랑은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결국 내가 보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윤 씨 댁에 처음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나는 2시간 동안이나 준비했다. 직장 동료에게 드레스를 빌렸고 가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했다. 선물도 준비했는데 인사동의 유명 가게에서 산 비싼 떡 한 상자였다. 거의 하루 월급이나 되는 돈이었다. 압구정에 있는 윤 씨 댁 아파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가족에게 있어서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 성현의 어머니 윤 여사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윤 여사님. 그녀는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내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다시 나를 쳐다봤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떡 가져오셨네요. 고마워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서 들어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 떡 가져오셨네요. 마치 어떤 일이 예상했던 대로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때 쓰는 말투처럼요.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사소한 일일 때 쓰는 말투였죠. 그녀는 상자를 받아 들었다. 열어보지도 않고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내가 이미 처리된 일인 양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저녁 식사는 더 끔찍했다. 성현이의 아버지는 내게 2번 말을 걸었는데 2번 모두 의무감을 억지로 토로하는 것 같았다. 그의 형은 내게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었다. 어머니는 사무실 청소를,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하신다고 말하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짐작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때처럼. 그의 부인, 강남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식탁에서도 금 장신구를 하고 다니는 그녀는 내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었다.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아, 딱 그 말뿐이었다. 단 한 음절. 그 한 음절에 모든 판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윤 여사님은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테이블 건너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은 당신이 자란 곳과는 많이 다르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정말 좋아요. 윤 여사님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준 사람의 미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했어요.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천천히 스스로에게 증명하게 될 진실을.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그의 가족을 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보는 것과 제가 그 식탁에서 느꼈던 것 사이 간극은 결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그의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알도록 했습니다. 윤 여사는 예식장, 꽃, 메뉴, 좌석 배치까지 모두 직접 골랐습니다. 제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은 전통 요소 하나를 제안했을 때, 제 고향 문화에서 온 무언가를 말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아하게 하는 게 어때요? 어머니는 제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석 달 동안 돈을 모아 사신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보이셨습니다. 너무나 긴장한 듯 보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담긴 사랑이 너무 벅차올라 저는 차마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 여사는 방 건너편에서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마치 눈에 띄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가구처럼. 그 후 몇 년은 극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잔혹함을 상상할 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물건들, 명백한 순간들. 하지만 윤 씨 가족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의 잔인함은 조용했다. 세련되었다. 미소 속에 은밀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뭔가 말을 꺼내면 오히려 당신이 억지스럽게 보이도록 매번 저녁 식사 때마다 내 요리에 대한 한마디였다. 채린이가 오늘 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과는 좀 다르네. 윤 여사는 우리 부모님을 항상 채린이네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절대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시노이는 학교나 동네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동네 같은 표현을 쓰면서 내가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나는 항상 들었다. 나는 절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건네주고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고 나중에 저녁 식사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갔다. 매번 7년 동안. 하지만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 제 마음속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순간은 결혼 6년 차 추석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죠? 친척들, 이모, 사촌들, 모두가요. 누군가 제게 아버지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윤 여사께서 방 건너편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럭 운전하시죠? 그렇죠? 채린이 아버지 말이에요. 트럭 운전하세요? 마치 사소하지만 안 좋은 사실을 말할 때 쓰는 어조로 나중에 비가 올 것 같네 브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히 1초 동안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내 아버지처럼. 평생 단 한 사람에게도 부탁해 본 적 없는 분. 그저 사소하고 부끄러운 일일 뿐이었다. 나는 접시를 바라보았다.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계속 먹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조용히 결심했다.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다. 나는 끝냈다. 결혼 생활은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작은 존재라는 사실에는, 그들이 아들의 불편한 선택 때문에 참아주는 존재라는 사실에는, 미소 짓고 침을 삼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 시절의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 이후로 완전히 다른 채린이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추석 저녁 식사 후 석 달 뒤. 나는 고급 금융투자 강좌에 등록했다. 저녁 수업. 주 3회. 나는 성현이에게 그건 취미라고 말했다. 그는 좋다고 했다. 그는 그게 뭔지 묻지 않았다. 어디서 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게 그의 첫 번째 실수였다. 그의 가족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들이 7년 동안 해왔던 일, 즉, 나를 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한 것이었다. 사실은 나는 그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돈을 세고, 아끼고, 억지로라도 살려내는 법을 배웠다. 돈이 있을 곳이 없는 곳에서도 어떻게든 버텨냈다. 7년 넘게
그들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부자들을 관찰해왔다. 그들은 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부주의한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에 대해 진정으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윤씨 가족이 바로 그런 부류였다. 그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갱신되지 않은 계약을 맺은 오래된 세입자들이 있었고, 유지보수는 계속해서 미뤄졌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마포의 상업용 건물은 11년이나 지난 임대 계약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7년 동안 그들의 식탁에서 남자들이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만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반찬을 건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저 반찬만 건네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후 3년 동안 나는 투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저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매입하는지, 레버리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유주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무너지는지까지. 그렇게 된 거죠.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제 이름으로. 10년 동안 공들여 모은 돈으로. 제 자신에게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말이죠. 그리고 마포 빌딩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가족은 2년 전 아버지 이사 중 한 명의 직위가 무너지자 건물을 담보로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 있었습니다. 은행은 비공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조심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 건물은 천천히, 조용히 매각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10년 차에 끝났습니다. 화려한 폭발은 아니었지만요. 어느 날 저녁 성현이가 집에 와서 어머니께서 아내가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는 게 창피하다고 느끼신다고. 성현이의 표현대로라면 창피하다고 느끼신다고 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성현아. 내가 그 사무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 그가 말했다. 회계 담당이지? 나는 말했다. 47억 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2년째 하고 있고 모든 거래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 그의 얼굴 표정은 나는 그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만 하다가 10년 동안 창피해 하셨어. 단 한 번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지. 솔직히 말해서 너도 마찬가지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다음 주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가족은 내심 기뻐했다. 윤 여사는 친구들에게 체린이 매우 합리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일찍 축하했다. 늘 그렇듯. 이혼 후 6개월. 나는 행동에 나섰다. 회사를 통해 18개월 동안 마포 빌딩을 추적해왔다. 빚이 이제 심각한 수준이었다. 3개월이나 밀렸다. 은행에서 독촉장이 발송되었다. 가족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다.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인수 제안을 했다. 윤 가족이 알지도 못할 회사였다. 제안은 공정했다. 후한 제안은 아니었다. 그저 공정한 제안이었다. 그들은 2주 안에 제안을 수락했다. 서류 작업은 월요일에 완료되었다. 화요일 오후 나는 코트를 입었다. 멋진 코트였다. 짙은 남색 코트. 내가 결코 감히 넘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들. 그들의 식탁에 앉았을 때 마포로 차를 몰았다.
윤 가족이 30년 동안 소유했던 건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성현형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가 문을 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그리고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봉투를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게는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정식 소유권 이전 통지서와 모든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맨 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소유주로서. 그는 한 번 읽었다. 다시 읽었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목격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나는 말했다. 새로운 조건을 검토할 시간은 60일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 사무실 번호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모든 저녁 식사. 모든 말들. 어머, 떡 가져왔네. 그 사람 트럭 운전사잖아. 미소와 함께 건넨 작고 조용한 판단들. 그래서 나는 절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놓아주었다. 문이 열렸다. 나는 따스한 오후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3년 전 일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사무실 청소를 하지 않으세요.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사들였어요. 바닷가 근처예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죠. 아침 햇살. 그녀에게 쉬라고 했어요. 그녀는 20분 동안 울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미역국을 먹이고 너무 말랐다며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점에 너무나 감사해요. 성현이가 제게 메시지 하나를 보냈어요. 건물 이전 후 약 1년쯤 지났을 때였죠. 메시지 내용은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읽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가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는 분들께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 삼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삼켜본 적이 있는 분들께 한 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 자신의 출신, 부모님, 집, 동네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열등하다고 단정짓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만 틀린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틀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돈을 꼼꼼히 세며 자란 사람들, 아무것도 거저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은 스스로 일궈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자리에 있든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인내심 때문입니다. 규율 때문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서 수년간 귀 기울여 들었던 시간들 때문입니다. 체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활용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녀의 집세를 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알림벨을 눌러서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체린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몸 조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전까지는요.